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치 이야기 화쟁 토론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두 분께서도 이번 설에 민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뭐 우리가 일단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명절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명절 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좀 가중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건데 뭐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다가 올해 뭐 좀 뭐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저는 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시죠. 호남. 제조업 기반이 많지 않아서 또 건설 경기 침체가 또 끼치는 영향이 또 다른 곳보다는 또 크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들이 컸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여든 야든 간에 정치권 전체가 민생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연휴 기간 내내 여건 야간 중심적으로 달궜던 문제가 민생하고는 다 관련 없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어떤 실망 또 뭐 질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네,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뭐 3년 만에 모임이 제한이 풀려서 만난 설 연휴라서 가족들끼리 할 대화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 민심을 듣다 보면은 이제 꾸중 들을 게 가장 많더라. 한숨부터 내쉬셔서 되게 죄송하다는 생각이었고 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세월이 흘러 이제 연세도 드시고 또 병원 입원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얘기하고 건강은 우리가 챙길 테니 경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제 위기 극복에 좀 정책을 좀 우선순위로 하고 정쟁을 하면서 민생을 위해 싸우는 것은 괜찮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과 상관없는 그런 싸움하는 것은 정말 보기 싫다. 그래서 민생 살리기 한 마음 한 뜻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지는 거 과거로 회귀되는 모습들 보이는 거 국회의원 처음 된 사람인데 부끄럽지 않냐.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꾸중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열애장님께서 융자, 세금, 공공요금 줄줄이 올라서 너무 힘듭니다. 현 정부 국민들 사정 알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하셨어요. 이번 설 명절 전후에서 관리비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 난방비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막 너무 충격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좀 정부나 국회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예상은 됐었던 부분이죠. 우선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뭐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싶었는데 고지서 받아 보니까 정말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전체적으로 그 조금 내리더라고요. 온도 자체를 내려서 워낙에 민원이 많으니까. 겁나니까 옷을 두껍게 입고 집에서도 집에서 입는 외투가 있어요. 그렇게 조금 많이들 허리띠를 좀 졸라매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들께서 좀 많은 걱정하셨고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더욱더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날씨는 추운지 갑자기 막 영하 17도에서 18도 떨어지고 하니까 진짜 어깨를 못 펴고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와 또 국회에서는 중장기적인 그 에너지 수급 정책뿐만 아니라 당장 이 난방비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취약계층 계신 분들 추운 겨울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을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당정협의체 다시 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작년에 가스공사의 적자가 10조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인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어떠한 뭐 난방비 보조금이라던가 뭐 에너지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용감하게 불출마하겠다. 불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자, 나 전 의원의 선택. 송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하고 불출마하고 잘 안 맞는 이야기라서 그러긴 했는데 네. 저는 그 전에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 여쭤봐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네. 본 적이 없어서 이럴 바에는 뭐 이렇게 시끄럽게 전당대회를 할까. 예전에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했습니다.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뭐 전반기 정도까지 하다가 그 뒤로 이제 이제 당적을 버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총재하면서 당 대표를 지명했거든요. 네. 그럼 차라리 그냥 총재로 취임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당 대표 지명하면 될 일을 네. 왜 이렇게 그 복잡하게 뭐 기존 젊은 대표 쫓아내고 난 다음에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수도권과 MZ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쫓아낸 다음에 말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 바꿨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물론 제가 정치인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한 평가는 제 나름대로는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무슨 뭐 대역죄를 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네.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아니 그래 정말로 물러서면 정말 정치 생명으로도 쉽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근데 아마 그분은 그런 우려나 위협까지도 느꼈던 것 같아요. 정치 생명을 넘어서서 본인과 본인 가족의 안위까지도 이게 좀 걱정해야 되는 실제로 그런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뭐 사법 리스크. 네, 뭐 홍준표 예, 뭐 지사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참 아마도 그런 것까지를 고민하면서 실제적인 위협으로 느끼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다 생소하고 또 뭐 충격적인 거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저는 초선 의원들 50명이 성명. 그건 정말 아이고 그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근데 초선 의원 50명이 성명하는 동안 성명에 사인하는 동안 그 허 의원님은 제안도 못 받으셨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선은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우선 연락을 안 줘서 저도 기자들 통해서 이런 성명서를 냈는데 사인하셨습니까 해가지고 아니면 왜 안 하셨습니까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고 그때 확인했었던 게 좀 부끄러웠고요. 네. 뭐 전화를 해도 사인을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공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절차적인 문제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전화를 줬어도 저는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정치 이제 국회의원 입문한 지 3년 차 된 건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그리고 점점 더 과거로 회귀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구태 정치 개혁을 해보자 하고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자 하면서 3년을 뛰어왔는데 이러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가 내가 이 정도로 허무하면 이거 지켜보시는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은 얼마나 더 허무하고 배신감을 느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뭐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과 상식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정치가 변하고 있다라고 해야 그래야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해외 나가보고 하다 보면 사실 K-팝이라던가 한류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짜 자부심이 느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쯤 정치는 이 세계적으로 망신당하지 않고 정말 선진화됐다라는 목소리 그런 칭찬 들을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튼 누군가가 선택한 사람을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뭐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를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은 그 정치적 폭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나 전 대표가 출마하기를 좀 바랬고 네. 또 고심 끝에 나경원 대표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는 거고 또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뭐 말하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후배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뭐 여자 남자 나누긴 뭐합니다만 저희 보수당의 그 그러니까 다선의 여성 정치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이번에 용기가 포기가 아니면 도전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은 가져봅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요 정도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가 또 눈에 띄잖아요. 이제 김기현 의원과의 1대1 구도에서는 거의 뭐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걸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부분도 있었는데 김기현 의원의 대세론이냐 아니면 출마 봉쇄 역풍이냐 송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제가 그게 아직 확실치 않아서 지금 선거 룰이 네. 모바일 투표를 하나요? 아니면 현장 투표만 그게 하나요? 정해졌습니까? 모바일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오늘 최종 정도 결정될 것 같은데 모바일 투표 안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설마 그렇게 설마 되진 그러겠습니까?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그걸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국은 워낙에 선거 룰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네. 결국은 그 뭐 김기현 의원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상승세가 있다고 치더라도.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심할 정도로 더 눌렀던 것 같아요. 심할 정도로. 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확신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확실하게 하려고 심하게 더 눌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뭐 관전 포인트라기보다는 그럼 유승민 의원은 이번에 나오나 안 나오나 뭐 이런 문제. 네네.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제가 뭐 정치 평론가 비슷하게 지금 네네. 이야기하는 이런 건데. 약간 강 건너 불구경이시니까 뭐 평론가처럼 말씀하셔도 그래서 됩니다. 이번까지 패스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것이 얼마를 받든지 간에 사실은 정치는 그런 점에서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은 또 하도 빨리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번에 아주 낮게 받는다고 할지라도 1년 후 2년 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관전 포인트고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유승민 의원의 출마 결정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길이 쉽지는 않을 거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여기저기 전화해서 여쭤봐도 네.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말 1월 말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주변에서 안철수 의원의 뭐 어부지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의원과 김기현 전 대표 뭐 용호 상박이 될지 아니면 완전한 새로운 구도로 개편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어찌됐든 그 나경원 전 대표께서 후보 등록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하는 지금 모양새가 네네. 컸기 때문에 이게 원튼 원치 않든 윤핵관 대 반윤핵관 이러한 구도로 좀 더 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최고위원 선거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지금까지는 원외에서 도전장 내신 분들이 좀 계시고 허은하 의원님도 물망에 오르시던데 어떻게 마음의 결심을 좀 하셨을까요? 네, 아직 최종 결정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나경원 전 대표 저렇게 되는 거 보고 뭐 좀 겁이 나는 것도 있고 제가 뭐 그 정도로 뭐 위협적인 사람은 아니겠지요. 예, 그런데 뭐 농담 삼아 말씀드려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최고위원 자리인가 또 그 자리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뭘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지속적으로 뭐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지금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까? 좀 도전을 하고 싶지만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없지 않겠죠. 밖에서 그 정도 느끼시면 뭐 확실한 거. 네, 예. 그러나 그거에 예. 겁내진 않습니다. 만약에 뭐 저를 이렇게 그렇죠. 내쳐주시면 대통령실이 당대표 선거에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저는 최고위원 선거도 분명히 개입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사무총장을 누구로 할 거냐 하는 것도 저는 개입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다음에 뭐 4월에 할지 5월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내대표 선거 분명히 개입할 거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공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저는 대통령이 개입을 하는 건지 예. 윤핵관들이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네. 사실 아직도 헷갈려요. 예. 그래서 우선 뭐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보수당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다름에 대해서 자신의 이 소신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 뭐 제가 그 역할을 누구보다 더 잘할 자신은 있습니다만 그게 꼭 저일까라는 것 때문에 아직은 확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정치는 지금 저희 바라봐줬던 청년들 그 보수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희망 네네. 그거를 또다시 저버리게 하고 싶지 않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거고 그게 꼭 최고위원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조언들 듣고 있어서요. 조만간 제 고민 결과는 말씀을 드릴 테고 누구든지 우리 당원이면은 당대표도 최고위원도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뭐 예. 제가 조언을 좀 드리자면 네네.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고 이제 결과야 알 수 없는 거지만 이제 지금 구조로 보면 청년 쪽 최고위원 정도만 소위 말하는 비주류가 이제 누군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안 보이는 거고 아까 제가 초선 참 충격적이었다. 뭐 네네, 초선 성명.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초선 때는 다소 미숙하고 또 설렜고 또 어떨 때는 좀 천방지축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전부터 초선 때 나름대로 일정한 뭐 블록화까지는 그리고 일정한 모임을 만들어서 쓴소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국회 때 초선들이 나왔던 네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든 야든지 간에 초선들 또 초선들 중에서도 비교적 그 나이가 좀 어린 초선들일수록 양당이 그냥 기존의 양당의 그 어떤 기득권 네네. 여기에 더 조금 휘말려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저는 참 그런 점에서는 안타깝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는 저는 말이잖아요. 정치는 누군가한테 네, 말을 하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이 허은하 의원님이건 다른 어떤 분이건 간에 그런 말로써 정확하게 기록에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이거 오래 못 간다고 보거든요. 오래 갈 수가 없죠. 뭐 어떤 아니 우리 지금 국민들이 상황이요? 어떤 국민들이고 예.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도 결국 이준석을 만들어냈던 당원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저는 오래 갈 수 없다고. 예, 저도 당원의 예. 힘을 믿고요. 네. 투표권자인 우리 당원들이 아주 현명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최근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전당대회가 좀 본격화되면은 좀 전면에 나서게 될까요? 역할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구도를 네. 지금 뭐 민주당에 이렇게 꾸중받을 정도로 되고 있는 건 사실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방어하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고 이것을 제자리에 되돌려 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징적으로 보수당에서 30대 당 대표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우리 보수당이거든요. 네네. 그 당원들이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아마도 이거는 윤핵관을 위한 당이 되고 있는 것을
넘어서 국민들한테 어떤 실망감 안겨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두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회의의 마지막 변수는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 그리고 40만 신규 가입 당원 이준석 전 대표 때 가입했던 그 당원들의 표심 요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 한다고 하는데 오늘 오찬의 성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뭐 다녀오셨던 얘기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제 또 공교롭게 어제 나 전 의원이 불출마한 다음에 오찬을 해서 격려 차원이 아닌가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예. 예. 어쨌든 김행 비대위원도 당무 개입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계속 긋고 있으니까요. 예. 자, 전영신의 아침 여러분 화제eng 토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광고를 들으시고 3부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보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이번에 혼자 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몇몇 의원들은 좀 같이 가겠다 또 이런 의원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어제는 민주당의 그 초강경 초선 의원들의 모임 이제 철험의 의원들하고 또 오찬을 함께 했는데 초선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하고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송 의원님? 일단 뭐 토요일 날 출두하는 것은 저는 뭐 날짜도 그렇고 그것은 뭐 결정을 잘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냥 변호사만 본인의 변호사만 대동하고 출두한 결정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앞전에 첫 번째 출두할 때 뭐 보여줬던 모습에서 또 뭐 일정 부분 또 필요한 모습도 있었겠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그게 조금 뭐 좋은 점수를 땄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대거 의원들이 되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 상황을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참 고심이 많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토요일 날 그런 모양새로 출두를 해서 당당하면서도 의연하게 본인의 어떤 입장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처음에 만나는 것은 아마 당대표 되고 나서 처음일 겁니다. 그렇게 만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 그런 식으로 당 내에 뭐 의견들을 조금 듣고 있는 과정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거기서 뭐 강경 일변도의 이야기만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네. 또 사실은 이러저러한 또 민심을 전달하는 이야기도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네. 허 의원님은 야당 대표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혼자 만나러 가겠다 뭐 출두하겠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건 개인 비리로 인한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지금 4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뒤에 쫙 같이 서가지고 나오는 그 그림은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보기가.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사실 당대표의 어떠한 일정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강경파인 철험회를 굳이 설 명절 세고 바로 다음 오찬에서 만났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옆에서 참모였다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철험회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었던 걸까 아니면 철험회를 만나는 것을 당원들이든 누군가의 메시지를 줘서 네네. 본인의 이제 급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었던 건지 저는 현명한 판단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포스트 이재명 얘기를 하셨어요. 최근에 민주당 안에서 이제 여러 모임들이 출범을 했잖아요. 뭐 사의제, 또 민주당의 길, 또 민주주의 4.0 뭐 이런 모임들 어떤 성격이라고 봐야 될까요, 선생님? 일단 사의제하고 민주주의 4.0은 이제 민주주의 4.0은 원래 있었던 거고 네네네. 뭐 이재명 대표 그 대표가 되기 전부터 네네. 있었던 거고 예. 최근에 모임을 좀 갖는 사의제 같은 예.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뭐 참여정부 평가 포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듯이 네네. 조금 약간 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데다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전 정권의 화살을 돌리면서 여러 가지 사법적인 것을 진행하고 있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만들어진 거다라고 뭐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성보다는 네. 대표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그런 쪽이 조금 더 무게가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가 거기 이제 소속도에 네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반성과 혁신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쭉 시즌 1, 시즌 2 진행을 했었죠. 예. 근데 반성과 혁신 뭐 반성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되나요? 네네. 그렇게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언론에 출범 이렇게 나와서 저도 약간 좀 당황스럽던데 저희는 그냥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그 첫 토론회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것도 비공개로. 예.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출범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뭐 친명으로 불리우는 분들은 없는 거죠. 그건 뭐 확실한 거고요. 비명계 모임인 건 확실하다.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토요일에 조사를 받은 후에 네. 이제 검찰이 기소를 뭐 하겠죠. 답정 기소라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구속영장도 청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원 80조 논란 여기 다시 또 불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거대한 지뢰가 이제 저희 앞에 펼쳐져 있는데 당원 80조의 문제가 예. 있고 그다음에 그냥 불구속 기소면 모르겠는데 또 이제 체포영장을 국회로 검찰에서 던질 수도 네네. 있고 그 두 가지 문제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80조의 문제가 애초에 왜 됐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개인의 사법적인 문제가 당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장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당무위에서 하자라고 이제 바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점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힘들고 고심이 되는 시점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한테는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의원님들 분위기가 일단 수사 결과나 뭐 어떤 증거가 나오는 걸 좀 지켜보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임계점이 지금 뭐 상당히 뭐 끌어오르고 있다. 뭐 이원욱 의원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좀 임계점이 한 몇 도까지 올라간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결국 임계점이다 아니다는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텐데요. 그럼 결국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뭐 160 몇 명 있지만 결국은 그걸 대표하는 리더의 모습이 그 당의 전체를 거의 좌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더로서 고도의 아주 그 외롭고도 지혜로운 어떤 고민과 결단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어떤 시점이 되면 나오겠지만 결국 리더가 리더로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까지 계속 당대표로 있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선거를 위해서는 있어주시는 게 좋죠.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이젠 내려오실 때가 됐죠.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임이라는 게 하나의 상징이고 메시지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모임들을 보면은
시기적으로나 참여한 면면을 봤을 때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확실히 준비하는 흐름으로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송갑석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길에 계셨군요. 네. 민주주의 4.0하고 그게 공통점이 있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명계라던가 친문계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 모임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출신 분들의 공직자들하고 청와대 출신 예, 현역 의원님들이 뭐 정책 포럼 한다고 하는데 거기 안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하고 김부겸 전 총리가 있다라는 게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이제 사법 리스크는 이제 현실화됐다. 이재명 대표 이후에 우리도 새로운 구심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래도 이제 뭔가 그 느끼는 분들의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되게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천원 당원 관련해서 지금 당원 게시판이 굉장히 시끄럽던데요.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김종민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이원욱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천원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되는 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이 뭐 징계를 해야 된다. 뭐 거기에 이제 이원욱, 조응천 의원까지도 이제 수박이라면서 다 같이 소탕해야 된다. 뭐 이런 말 굉장히 게시판이 좀 시끄럽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원당원 논란? 뭐 정치인의 발언이 상당 부분은 대부분 거두절미하고 그 부분만 특히나 어떤 정파적인 공격일 때는 그러는데 사실은 김종민 의원도 본인이 해명을 했지만 결국 당원의 역할이 더욱더 증대돼야 되고 뭐 이런 문제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뭐 이제 천원당원이라고 하는 말에 뭐 이렇게 뭐 다소 꽂힌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일방적으로 동원되고 수단으로 이용되고 그런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차분하게 뭔가를 수기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그 전에 당은 그런 당원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교육하고 또 이런 어떤 기능 전반적인 이런 기능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점점 아무래도 이제 사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점점 긴장도가 당의 긴장도가 높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역시 그런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뭐 거론되는 세 분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맷집이 많이 생겼을 분들이니까 크게 뭐 개의치 않고 또 어쨌든 뭐 본인들의 소신을 밝히면서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 동원되는 당원 왜냐면 이제 이른바 뭐 개딸들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우선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개인의 어떤 팬덤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치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동원이라는 것이 진짜 민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좀 지양하고 뭐 여든 야든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쟁 토론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